배신당하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죽으면 모르지만 배신은 알면서 당하니까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름은 그냥 이씨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고양시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딸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6, 작은 회사 격리로 일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게 좋았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봤습니다.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반찬을 해다 줄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효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딸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건 아무 이유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은행에 갔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확인할 게 있어서 들른 겁니다. 창구에 앉아서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인쇄가 됐습니다. 돌려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잔액을 봤습니다. 4,200만 원.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4,200만 원.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그 통장에는 작년 말까지 7,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퇴직금 일부, 그리고 제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창구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말을 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출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4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900만 원, 1,2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날짜는 2달 사이였습니다. 모두 이체 출금이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받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낯선 계좌번호였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뭔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공과금은 자동이체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보낸 기억도 없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체를 한 건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상세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체 시각이 있었습니다. 전부 오전이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처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마트 라커에 넣어뒀습니다. 일하는 동안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건지 공동인증서가 제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잠금 해제가 된 상태였는지,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었는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가끔 집에 왔습니다. 혼자 오기도 했고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집 구조를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잠겼을 때 딸한테 물어봐서 같이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제가 생일로 설정해뒀습니다. 딸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통장 숫자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버텨온 12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산대에 섰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려도 버텼습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쓰고 더 이상 일 못하면 생활비 쓰고 마지막까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딸한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전화해라. 보내고 나서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먼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한테 너무 무심했던 걸까?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4,200만 원. 있어야 할 돈의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바빠. 내일 전화할게. 바쁘다고 했습니다. 내일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문자 같았습니다. 전화를 피하는 사람의 문자 같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이 어제 저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효녀 딸을 둔 어미였습니다. 오늘은 몰랐습니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진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속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통장 숫자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4,200만 원. 있어야 할 돈의 절반. 그 숫자가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수진이 그럴 리 없다. 효녀인데, 주변에서 다들 칭찬하는 아이인데. 그 생각이 한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숫자가 말했습니다. 3,600만 원이 사라졌다. 내가 이체한 게 아니다.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다. 두 가지가 새벽 내내 싸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얌전했습니다.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한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한다고, 예의가 바르다고. 저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수진이 병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때였는데 아버지 병원 스케줄을 달력에 적어놓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그때 멀리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딸은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도 수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 대신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하면서. 그 말이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잃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딸 한마디에 버텼습니다. 그 딸이었습니다.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봤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수진이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했습니다. 39, 수진보다 3살 위였습니다.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고 부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그 느낌을 지웠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태준이 가끔 수진이랑 함께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자나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주로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할 거라고, 돈 될 거라고.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진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준이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조를 파악하려 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핸드폰을 어디 두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한 기억이 났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트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수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는 그냥 딸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보고 있던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핸드폰이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파 위에 제 핸드폰이 놓여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마트에 핸드폰을 두고 갔다가 돌아와서 찾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체가 됐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춰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문자 보내고 처음으로 오는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했어. 응.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올 수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바쁜데 저녁엔 어때? 저녁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하루 만에 왔습니다. 평소 수진이라면 엄마 전화 보고 바로 걸었을 겁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전화면 하던 일 멈추고 받던 아이였습니다. 어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하루 늦게 걸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전화했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통장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체된 계좌번호를 봤습니다. 어떤 계좌인지 알 방법이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얼굴을 보면서 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볼 겁니다. 눈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볼 겁니다. 36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표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저녁이 될 때까지 가슴 안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였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고마웠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걸 왜 사왔을까? 달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뭐 먹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는 봤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응? 얼마나? 3,600만 원. 수진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연습된 놀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빠진 거야? 노후 자금 통장. 2달 사이에 4번 이체됐어. 엄마가 이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 통장에서 이체를 했냐? 한 번도 안 했어. 수진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생각하는 척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해킹 아닐까? 요즘 그런 거 많잖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보이스피싱. 그 말이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이체된 계좌번호가 있어. 어떤 계좌인지 알아. 수진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피한 그 순간이 저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더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계좌 내 거야. 엄마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눈을 봐.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감으로 따지면 안 됐습니다.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했습니다. 수진 남자친구 태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이, 사업 얘기만 하던 그 말들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42. 대전에서 IT 회사를 다녔습니다.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태준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남자친구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일단 알아봐 줘. 부탁이야. 아들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태준이 그 사람 말이야. 응, 좀 문제가 있어. 숨을 참았습니다. 김태준 39. 전직이 여러 개야. 보험 설계사, 투자 자문, 중고차 딜러. 오래 한 게 없어. 그리고 엄마, 이 사람 전과가 있어. 전과.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무슨 전과? 사기야.
5년 전에 지인한테 투자 사기를 쳤어. 집행유예 받았어. 그리고 도박 전력도 있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 조사받은 기록이 있어. 사기, 도박, 수진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사람 지금 빚이 있는 것 같아.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라는 얘기를 아는 경로로 들었어. 신용불량자 직전, 빚이 있었습니다. 3,600만 원이 이체된 계좌가 그 사람 계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태준의 빚을 갚는데 제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들한테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들이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사기 전과, 도박 전력, 빚. 그 사람을 수진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불안했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걸 제가 스스로 지웠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한마디로 지웠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믿었던 겁니다. 딸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진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태준 씨 사기 전과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때 수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 다 설명할게.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라면 설명할 게 없었습니다. 다 설명한다는 말은 뭔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이러면 어떡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일 수진이 오면 들어야 했습니다. 울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진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한 번만 배신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더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설명한다는 말이 어떤 설명일지, 미안하다는 말일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 그 생각이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안 오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멍하게 누워있으면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어제 봤던 통장이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4번의 출금, 900만 원, 12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날짜가 2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꼼꼼히 봤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 번째 출금이 2달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로부터 열흘 뒤, 세 번째가 또 열흘 뒤, 네 번째가 보름 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통장이 2개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2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후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그 통장. 그리고 하나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마트 월급이 들어오고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열었습니다. 내역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출금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80만 원, 45만 원. 날짜가 석 달에 걸쳐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 출금 시기와 겹치는 날도 있었고 그 전에 먼저 시작된 날도 있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205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 3,600만 원, 생활비 통장 205만 원, 합치면 3,80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소액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아서 소액 이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기서 조금씩 빼다가 나중에 노후 자금 통장까지 손을 댄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들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큰 금액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한 행위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 시점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수진이랑 함께 처음 집에 온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생활비 통장에서 소액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빚을 갚아주려 했을 겁니다. 처음엔 자기 돈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 자기 돈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은 제 돈이었습니다. 소액부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까지 손을 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적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만기된 적금을 그냥 보통 예금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오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1년치 내역을 봤습니다. 출금이 없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계좌를 몰랐거나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수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바꾸고 싶다고, 공동인증서도 재발급받고 싶다고 직원이 처리해줬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딸이 모르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아들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체 한도를 낮췄습니다. 1일 이체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상은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와야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진이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까만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 날짜, 금액, 이체 계좌, 노후 자금 통장 출금 날짜, 금액, 이체 계좌, 출금 시각. 그날 제가 마트에 있었는지 여부 전부 적었습니다. 이체 계좌 번호가 두 통장에서 동일한지 확인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한 계좌로만 나갔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은 같은 계좌 번호로 나갔습니다. 두 계좌 번호 모두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진 계좌인지 태준 계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계좌가 누구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지, 은행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수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수진이 오면 계좌번호를 내밀 겁니다. 이게 누구 계좌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두 통장 모두 내역이 있다는 것도 말할 겁니다. 생활비 통장도 알고 있다는 걸, 소액부터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수진과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노후 자금 통장만 아니야. 생활비 통장도 나갔어. 석 달 전부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누구 계좌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문이 열린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한 번 배신한 사람은 한 번만 배신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더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설명한다는 말이 어떤 설명일지, 미안하다는 말일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 그 생각이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안 오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멍하게 누워있으면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어제 봤던 통장이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4번의 출금, 900만 원, 12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날짜가 2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꼼꼼히 봤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 번째 출금이 2달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로부터 열흘 뒤, 세 번째가 또 열흘 뒤, 네 번째가 보름 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통장이 두 개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두 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후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그 통장. 그리고 하나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마트 월급이 들어오고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열었습니다. 내역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출금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80만 원, 45만 원. 날짜가 석 달에 걸쳐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 출금 시기와 겹치는 날도 있었고 그 전에 먼저 시작된 날도 있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205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 3,600만 원, 생활비 통장 205만 원, 합치면 3,80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소액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아서 소액 이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기서 조금씩 빼다가 나중에 노후 자금 통장까지 손을 댄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들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큰 금액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한 행위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 시점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수진이랑 함께 처음 집에 온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생활비 통장에서 소액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빚을 갚아주려 했을 겁니다. 처음엔 자기 돈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 자기 돈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은 제 돈이었습니다. 소액부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했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까지 손을 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적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만기된 적금을 그냥 보통 예금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오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1년치 내역을 봤습니다. 출금이 없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계좌를 몰랐거나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수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바꾸고 싶다고, 공동인증서도 재발급받고 싶다고 직원이 처리해줬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딸이 모르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아들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체 한도를 낮췄습니다. 1일 이체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상은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와야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진이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까만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출금 날짜, 금액, 이체 계좌, 노후 자금 통장 출금 날짜, 금액, 이체 계좌, 출금 시각. 그날 제가 마트에 있었는지 여부 전부 적었습니다. 이체 계좌 번호가 두 통장에서 동일한지 확인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한 계좌로만 나갔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은 같은 계좌 번호로 나갔습니다. 두 계좌 번호 모두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진 계좌인지 태준 계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계좌가 누구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지, 은행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수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수진이 오면 계좌번호를 내밀 겁니다. 이게 누구 계좌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두 통장 모두 내역이 있다는 것도 말할 겁니다. 생활비 통장도 알고 있다는 걸, 소액부터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수진과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노후 자금 통장만 아니야. 생활비 통장도 나갔어. 석 달 전부터.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누구 계좌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문이 열린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보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빚이 있었어.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처음엔 1,000만 원이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있었어. 이자가 붙어서 사금융이었어. 사금융. 아들이 말한 것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준 거야. 갚아주려 했어. 일단 급한 것만 먼저. 내 돈으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내 돈으로 했어. 그런데 내 통장이 바닥났어. 태준이 독촉이 너무 심했어. 집에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 오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무서웠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무서움이 제 돈을 건드린 이유가 되는 건지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엄마가 태준이 싫어할 것 같아서. 싫어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기 전과에 도박 전력에 사금융 빚이 있는 사람을. 수진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다 옛날 얘기야. 태준이 지금은 달라.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나쁜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을 감싸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달라졌다는 걸 증명한 적 없이 그냥 달라졌다고. 수진아, 생활비 통장도 나갔어. 그거 알고 있었어.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처음 시작한 게 석 달 전이야. 소액부터 시작했어. 들키지 않으려고. 엄마, 그건 뭐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 얘기를 너무 안 해줘서 그랬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나한테 형편이 어떤지 말해준 적 없잖아.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힘들다고 해도 엄마는 맨날 모른 척했잖아.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엄마한테 내가 돈 훔친 게 엄마 탓이라는 거야. 훔친 거 아니야. 그냥 좀 빌린 거야. 빌렸다고 했습니다. 말도 없이 가져갔는데 빌렸다고 했습니다. 빌리면 말을 하고 빌리지. 언제 갚을 건데? 태준이 일이 잘 되면 갚을 거야. 태준이 일이 잘 되면, 사기 전과의 비투성이인 사람의 일이 잘 되면. 그 말을 딸이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수진아, 그 돈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아프면 쓸 돈이야. 죽을 때까지 살 돈이야. 그걸 말도 없이 가져가고 지금 나한테 엄마 탓이라고 하고 있어.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도 너무 힘들었어. 태준이 때문에 나도 잠을 못 잤어. 독촉 전화 받으면서 나도 무서웠다고.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맨날 혼자 다 해. 나한테 기댄 적이 없잖아.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혼자 다 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불안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수진한테는 기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없이 가져갔다는 겁니까? 수진아, 그게 이유가 돼. 말없이 가져가는 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그래서 가져갔어. 태준이가 너무 힘들었어. 태준이가. 또 태준이었습니다. 수진이 하는 말마다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빚, 태준이 독촉, 태준이 힘듦. 수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태준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가 힘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사기 전과자야. 도박했어. 사금융 빚이 있어. 그런 사람이야. 다들 실수가 있지. 엄마는 완벽해.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딸 입에서 비꼬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식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식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안하다고 할 거라는 기대. 수진이 잘못을 인정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그 한마디에 꺼졌습니다. 수진아, 그 돈 돌려줄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어려워. 언제? 태준이랑 상의해봐야 해.
태준이랑 상해. 제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그 남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해. 나가.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나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엄마, 나가.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3,600만 원, 205만 원, 그리고 방금 수진이 한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돈 얘기를 안 해줘서 엄마한테 기댄 적이 없잖아. 다들 실수가 있지.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 한 말들을 남편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한참 그 얼굴을 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답은 제가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뻔뻔함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수진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진이 한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이라는 말, 빌린 거라는 말, 태준이랑 상의해봐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돌아가면서 재생됐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마트 출근 날이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오전 내내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받지 못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서는데 누군가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수척해졌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점퍼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또 귀에 걸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할 얘기 없어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태준이 앞을 막았습니다. 막는다기보다 서 있는 자리가 제가 지나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비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쟤 때문에 어머니한테 피해가 간 거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한테서 나오지 않은 말이 이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송함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위한 서론처럼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비켜요. 어머니,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골목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행동이 소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빚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진이가 도와줬는데 아직 부족해요. 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을게요. 더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제 돈 3,8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알면서 더 달라고 왔습니다. 돈 더 줄 생각 없어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요. 제가 확실히 정리할게요. 이번에 좋은 투자건이 있어요. 거기에만 넣으면 2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투자건 2배.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투자하면 2배. 이번 한 번만 반드시 갚겠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경찰 부를까요? 태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수진이도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말도 없이 통장에서 돈 가져갔어요. 그건 수진이가 독단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 규모인지 몰랐어요. 규모.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규모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져갔다는 건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인지만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네요. 태준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수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힘듦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힘들기였습니다. 빚을 진 것도, 독촉을 받는 것도, 수진을 끌어들인 것도 전부 이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비켜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살갑게 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이대로 가면 수진이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수진이도 같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 이름이 나온 순간 뭔가가 조였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버텼습니다. 김태준 씨, 지금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 더 달라고 했다는 것, 수진이 이름을 협박처럼 썼다는 것,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진아, 태준이가 집에 왔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거였습니다. 아니면 보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이 또 돈을 요구했어.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2배로 돌려준다고. 엄마, 태준이가 지금 진짜 힘들어. 또 태준이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 사기꾼이야. 아니야. 사기 전과가 있어. 그건 예전 일이라고.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2배 준다는 말이 사기꾼 말이야.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수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태준이 못 버려. 그 말이 오늘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못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돈을 가져간 사람을, 사기 전과자를, 집까지 찾아와 협박한 사람을 못 버린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려 했는데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태준이 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득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받았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 말고 이번 주 중에 올 수 있어. 아들이 엄마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태준이 찾아온 것, 더 달라고 한 것, 수진이 전화해서 한 말. 아들이 다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올라갈게.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안도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태준이 다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겹씩 한 겹씩 벗겨지다가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들이 온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대전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제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어놓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이체 계좌번호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다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계좌번호가 태준이 계좌인지 확인해야 해. 어떻게 해? 경찰에 가면 알 수 있어.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 조회가 가능해. 경찰.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처음 통장을 발견한 날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연루된 일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딸을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어미가 자식을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아들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엄마, 누나 걱정하는 거지. 나도 누나 걱정돼. 근데 엄마, 이대로 두면 더 커져. 태준이가 집에까지 왔잖아.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한 번 와서 안 됐으니까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여러 명이서. 일단 누나한테 연락해볼게. 아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나왔어. 집에 와.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나야. 엄마 집에 와줘야 할 것 같아. 잠깐이면 돼. 수진이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엄마 통장 내역 다 봤어. 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을 보는 수진 얼굴이 달랐습니다. 엄마한테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앞이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통장에서 얼마 가져갔는지 알지?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800만 원이야. 노후 자금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합쳐서. 누나, 이게 말이 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쩔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말없이 가져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수진이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나는 누나가 힘들다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엄마 혼자 모은 돈이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이가, 누나, 아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사기 전과에 도박에 사금융 빚. 그런 사람이야. 누나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수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아, 너는 몰라. 태준이랑 나 사이에 있었던 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 사람 안 버릴 거야. 누나, 지금 엄마 돈 3,8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어. 그것도 몰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보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수진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그 사람이 어제 엄마 집에 찾아왔어. 또 달라고 했어. 투자건 있다고 2배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누나도 알잖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말이 방 안공기를 바꿨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 남자 엄마한테 보낸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막지 않은 거잖아. 말렸어. 근데 태준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힘들면 자기 엄마한테 가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와? 수진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나, 누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해결을 해야 해. 그 돈 돌려줄 수 있어. 지금은 없어. 언제 있어? 태준이 일이 잘 되면.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변호사 알아볼 거야. 민사소송 가능한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 계좌 조회를 위해서 경찰 신고도 할 거야. 수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그러지 마.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려면 누나가 해결을 해야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어. 태준이가 또 찾아오고 엄마 돈은 없고 누나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가족끼리 해결이야.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두 자식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미를 지키려 했고 한 명은 어미한테서 가져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말이 맞아.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맞아. 엄마 맞아가 아니야. 엄마가 당연한 말 하는 거야.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나, 도망가봤자야. 어차피 해결해야 해. 수진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닫혔습니다. 아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좀 강하게 했나? 아니야. 잘했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그 남자 계좌 조회 경찰 신고도 같이 하자. 이번 주 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 말이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아들이 왔습니다. 수진이랑 직접 부딪혔습니다. 수진이 알고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태준이 찾아오는 걸 막지 않았다는 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타줬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마셔. 따뜻한 컵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딸이 사라진 자리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키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라내는 것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들이 다음 날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이 어릴 때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두 가지 해야 해. 변호사 상담이랑 경찰 신고 같이 해줄 거야. 당연하지. 오전에 먼저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금융 사기 관련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안내해줬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말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본인이 이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체된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담당 경찰관이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미리 출력해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검토했습니다. 이체 계좌 조회는 수사 진행 후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 이체가 있었으니까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정식 사건. 그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관련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신고 의사가 있으면 수사 진행됩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처벌. 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내가 있어. 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잘했다는 말이 위로인지 격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오후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통장 내역서, 이체 내역, 계좌번호 메모.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무단 이체가 반복된 것이고 금액도 크니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와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딸이 관련돼 있으면요. 직계 가족이어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딸명의 재산이 있어야 해요. 지금 딸명의 통장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수진명의 재산 알지 못했습니다. 격리 일을 하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게 확인되면 남자친구도 공동 피고로 넣을 수 있어요. 이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태준도 피고.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만 끌려가는 게 억울했습니다. 이 판을 만든 건 태준이었습니다. 빚을 진 것도 수진을 끌어들인 것도 집까지 찾아와 더 달라고 한 것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대전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통장 정리해. 수진이가 접근 못하게. 이미 비밀번호는 바꿨습니다. 이체 한도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 기존 통장 해지하고 그리고 새 계좌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나한테도. 아들이 자기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게 더 안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미 돈을 지키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어. 아들이 차를 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서 연락 오면 내한테 바로 알려줘. 응. 그리고 태준이 또 오면 경찰 바로 불러. 망설이지 말고. 알겠어. 사랑해, 엄마.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기존 통장 2개를 모두 해지하고 싶다고, 새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처리해줬습니다. 기존 노후 자금 통장이 해지됐습니다. 남아있던 4,200만 원이 새 계좌로 이동됐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해지했습니다. 새 은행에 새 계좌를 2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도 새로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도 새로 발급했습니다. 이 계좌번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도 몰랐습니다. 태준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만 아는 통장이 생겼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지된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쓸 수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에 있었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 깊숙이 해지된 통장을 넣었습니다. 수첩도 넣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적은 까만 수첩.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날이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준한테서도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차갑고 파랬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그 하늘을 오래 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1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산대에 섰습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딸이 가져갔습니다.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제 그 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민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 통장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판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여서였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딸과 법적으로 싸워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태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68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내 돈이었습니다. 내 삶이었습니다. 내 노후였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속도는 거짓말이 쌓인 속도보다 빠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경찰 신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섰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 반복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별일 없냐고, 수진한테 연락 왔냐고, 태준이 또 왔냐고, 없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다 10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씨, 이체 계좌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에서 이체된 계좌는 김태준 명의 계좌입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건 수진 씨 본인 계좌고요.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노후 자금은 태준 계좌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수진 계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자기 계좌로 받아서 태준한테 준 겁니다. 수진 씨 출석 요구서 발송됩니다. 김태준 씨도 참고인 소환됩니다. 출석 요구서. 딸한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딸한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습니다. 화를 낼지, 울지, 아니면 연락을 아예 끊을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계좌 조회 결과, 출석 요구서 발송.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됐어. 이제 제대로 가는 거야. 제대로 간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전화였습니다. 2주 넘게 연락이 없다가 처음으로 오는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받았어. 알아. 엄마가 신고한 거야.
수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이 처음으로 겁먹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탓이라고 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힘들다고 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겁먹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겁먹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해. 엄마, 태준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변호사 선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딸 목소리를 듣고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너무 많이 버텼고, 이제 감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출석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 조사에 어미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섰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수진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쳐냈습니다. 수진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태준을 선택했고, 그 사람 빚을 갚아주기로 선택했고 제 돈을 가져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 수진을 경찰서 의자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미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수사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조사 완료됐다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락하겠다고. 1시간 뒤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씨, 수진 씨 조사 끝났습니다. 대부분 인정했어요. 본인이 이체했다는 것, 태준 씨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것, 처음엔 부인했는데 계좌 추적 자료 보여주니까 다 인정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수진이 무너진 겁니다. 태준 씨는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근데 수진 씨 진술이랑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엇갈렸습니다. 수진은 태준이 요구했다고 했고, 태준은 수진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수사실에서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아들이 들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누나 어떻게 됐어? 추가 조사 있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나가 다 인정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그 말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게, 다 인정했다는 게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경찰서 다녀왔어. 다 말했어. 미안해. 그 두 글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따졌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말. 아들이 몰아붙였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말. 경찰서 다녀온 뒤에야 나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있었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알았어. 그것만 보냈습니다. 수진한테서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태준 계좌로 들어간 돈의 행방도 추적 중이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가 됐습니다. 수진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지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딸이 아직 딸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아직 딸이었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봄은 버틴 사람한테만 옵니다. 형사 수사가 마무리된 건 신고 후 5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수진은 검찰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였습니다. 타인명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무단 이체가 인정됐습니다. 태준은 공범으로 송치됐습니다. 수진이 이체한 돈이 태준 계좌로 들어갔고 태준이 수진에게 이체를 요구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자발적이라고 했던 태준의 말이 수진 진술과 문자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초범이고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진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태준은 전과가 있어서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실형.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감옥에 가면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됐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제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딸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처벌이 제 삶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보다 더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수진과 태준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습니다. 태준 계좌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태준이 받은 3,600만 원 중 2,900만 원이 사금융 빚 상환에 쓰인 게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생활비와 도박으로 소진됐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준한테서 바로 회수는 어렵다고. 그러나 판결이 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태준이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수진 쪽은 달랐습니다. 수진 명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판결 전에 미리 묶어두는 절차였습니다.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엄마, 내 통장이 묶였어. 알아.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까지. 그 말이 또 귀에 걸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한 것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수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민사소송 끝나면 판결대로 할 거야. 그게 얼마가 됐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 통장을 묶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딸이 알아서 갚겠다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태준이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 절차를 불렀습니다. 민사 판결이 나온 건 소송 시작 후 8달이 지나서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3,805만 원 전액이었습니다. 수진과 태준이 연대 배상해야 했습니다. 수진 적금 가압류분에서 먼저 집행됐습니다. 적금 잔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1,200만 원이 입금된 날이었습니다.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내 돈이 조금 돌아왔구나.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남은 2,605만 원은 분할 납부 판결이 났습니다. 수진이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게 됐습니다. 태준이 출소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전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 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판결이 났으니까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5달 전 아들이 해준 말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해준 말은 위로였습니다. 변호사가 해준 말은 마무리였습니다. 긴 싸움의 한 챕터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판결이 난 지 2주 뒤였습니다. 마트 출근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봤습니다. 담벼락 밑에 작은 것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것들이었습니다. 작고 여렸습니다. 겨울 내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있었습니다. 멈춰서 봤습니다.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 출근해서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판결 났어. 알아. 변호사한테 들었어. 엄마 잘됐다. 응.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다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동안 못한 거. 하고 싶은 거.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확인하고 경찰서 가고 변호사 만나고 수진이 연락 기다리고 그것들만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꽃 보러 가고 싶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어디? 제주도. 벚꽃.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엄마, 나랑 같이 가. 혼자 가고 싶어. 아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알겠어. 다녀와. 그리고 엄마, 수진이는
기다려볼게. 기다린다고. 응, 기다려볼게. 그래도 내 딸이니까.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수진이 미안하다는 문자를 2번 더 보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딸이었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끌려서 길을 잃은 딸이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봄이 왔고 제주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숙소는 제주 서쪽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벚꽃이 핀 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68배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설렘이었습니다. 출발 날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작은 사진 하나. 남편 사진은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12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시가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가. 혼자. 처음으로 혼자 가. 그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잘 갔다 와 하고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웃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 바람이었습니다. 육지와 달랐습니다. 짭조름하고 강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숙소로 갔습니다.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는데 끝이 없어 보이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오래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커플들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꽃잎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받았습니다. 작고 얇은 꽃잎이었습니다. 금방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통장 숫자가 생각났습니다. 경찰서가 생각났습니다. 법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 길 위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68대,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벚꽃길을. 이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제주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서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벚꽃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으면 또 나왔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아픔이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사랑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 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노후가 소중합니다. 당신 돈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지키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십시오. 봄은 버틴 사람한테만 옵니다. 당신의 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 용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